안녕하세요. 저는 이성진 노무사입니다. 예, 이렇게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요. 저는 오늘 축구 지도자를 위한 노동법이란 주제로 이제 근로기준법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같이 설명해드리고 이제 좀 알려드리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노무사로 한 18년 정도 이제 일을 하면서 최근에 노동 분쟁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근로자로서 일할 권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알게 되고 습득하게 되고 이제 권리 행사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좀 우리가 뭐 현실적으로는 임금, 퇴직금 이런 명칭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지만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꼭 알아야 될 그런 노동법 그런 부분을 좀 임팩트 있게 좀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노동법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보시면 잠깐만요.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준비한 이유는 서로 이제 여러 가지 표정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는 웃으면서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고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나오네요. 그래서 강의 순서는 이런 노동법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꼭 알아야 될 노동법 중심으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근로계약서를 조금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 조금 우리가 노동법을 조금 알아야지 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준비해봤고요. 그 다음에 근로시간, 임금, 휴가, 휴일 정말 좀 중요한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제가 구성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임금, 근로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정당하게 받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공지된 내용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좀 노동법 영역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좀 처음 들어가기 전에 좀 큰 개요는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좀 준비해 봤는데요. 노동법이라는 노동법률은 없어요. 근데 노동법 1, 2로 크게 나누고 있는데 노동법 1이라는 거는 개별적 근로관계법, 대표적으로는 지금 제가 오늘 준비한 근로기준법, 그 다음에 남녀고평법, 그 다음 최저임금법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동법 2는 집단적 노동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과 관련된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 아니면 노동조합과 사용자 뭐 이렇게 이제 좀 집단적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그런 법률을 집단적 노동관계법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법은 노조법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개별적 근로관계 법규 중심으로 준비를 했어요. 보시면 근로계약과 관련된 근로계약 성립과 관련된 부분과 그 다음에 일을 하면서 징계라든지 아니면 이동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근로관계를 종료할 때 내용 이런 부분들은 다 크게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면 좀 유익한 1시간 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기준법은 제가 이제 개별적 근로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저와 이제 회사가 계약을 하게 되면 사인과 사인 간의 계약, 사인과 법인 간의 계약이잖아요. 근데 이 근로기준법은 국가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국가가 개입을 해서 사용자한테 최저 기준이 이거니까 꼭 지켜라라고 이 최저 기준 정해준 법이에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어기게 되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만큼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지켜야 될 최저 기준을 정한 법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당연히 지켜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근로자로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당연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려면 당연히 근로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겠죠. 근로관계. 그러면은 이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한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의미합니다. 그럼 일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다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겠죠. 그런데 근로기준법이 보호하는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종속관계에서 일을 하는 그런 근로자만 보호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특수형태 종사자라든지 프리랜서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될까요?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의 특징, 이 노동법의 특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우선 보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영업자라든지 특수형태 종사자는 좀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계약 작성할 때 그런 부분들도 좀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근로기준법은 일용직, 뭐 아르바이트, 수습 이런 부분들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시는 분들을 모두 근로자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르바이트도 임금 목적으로 근로하고 있죠. 그래서 일용직이든 어떤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모두 일하시는 분들은 보호를 받고 있다. 예, 그런 부분들로 이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일용직 계약했으니까, 파트타임 계약했으니까, 아니면은 뭐 기간제 계약직으로 했으니까 법의 보호를 못 받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축구 지도자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상황을 조금 이렇게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겠고 대부분은 다 근로계약으로 봐야 될 것으로 전 보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계약을 하는 유형은 근로자로서의 근로계약.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좀 주지해야 될 사항들을 지금 담고 있는 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프리랜서 위탁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 분들은 지금 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했잖아요. 이 프리랜서 위탁 계약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민사상 위탁 계약이기 때문에 강행 법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크게 근로계약과 위탁 계약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신 분들은 여기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근로자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명칭만 프리랜서 계약이고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 이런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어떤 부분들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냐면 지시나 감독 이런 부분들을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근로시간이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업무 수행 부분들을 독립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로 이제 근로자성 유무를 판단을 해요. 그래서 계약서를 위탁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실질을 봤을 때 지휘 감독을 계속 받고 있는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포기하지 마시고 근로계약이라는 거 전제하에 다퉈보시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노동법은 명칭을 중요시하는 법이 아니라 일단 실질을 중요시하는 법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대법원 판례도 근로기준법이 보호하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보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뭐 기간제라든지 비정규직 얘기가 전혀 없죠. 그냥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들은 근로자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근로자를 보는 이유는 명칭을 불문하고 실질에 있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실질을 아주 중요시하는, 사실관계를 중요시하는 그런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아까 초반에 뭐 말씀드렸듯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이제 보호하고 있는 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애매한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아까 뭐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그다음에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여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시고 형식적으로는 위탁계약 체결했다 하더라도 내용에 있어서는 이런 어떤 요소들을 충족하고 있다라고 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부분을 잊지 마시고 이제 진행을 권리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민사상의 위탁계약자는 민법이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노동법에서는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근로계약 중심으로 이제 제가 세팅을 이제 강의 구성을 이제 준비했기 때문에 이제 근로기준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근로조건과 관련된 부분들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근로기준법은 지금 개별적 근로관계 제가 법규를 말씀드렸을 때 국가가 개입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국가가 개입해서 사업주한테 최저기준 정하도록, 최저기준을 이행하도록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예를 들어 퇴직금이 우리는 없어요 라고 이제 계약을 했어요. 계약서에 공증까지 받았다고 쳐요. 그러면 이 계약은 근로기준법은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계약을 했는데 실제 계약은 퇴직금이 없다라는 계약을 한 거죠. 그럼 이 법의 특징을 위반한 거잖아요. 근로조건에 대해서 최저기준보다 저하된 내용의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저하된 내용은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강행법규인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법이 이제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근로조건에 대한 최저기준 정한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주는 이 최저기준 준수의 의무가 부여가 되고요. 근로자도 이 최저기준이 나의 근로조건에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근로자 보호 원칙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 인권과 관련된 부분들도 근로기준법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약정 금지, 그 다음에 뒤에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지만 강제근로 금지, 이런 부분들이 기본 대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명칭이나 명목보다는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하는 법이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근로기준법 포함한 뭐 노동관계 법령들은 이런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꼭 염두에 두시고 이제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근로자에 대한 개념,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 제공하는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와 또 하나의 그 개념이 있는데 이제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근데 근로기준법에는 이런 정의 규정은 없고요. 우리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기단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단법에는 이 근로자에 대한 정의가 두 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인데요.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간제 근로자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계약 기간이 설정된 근로자분들이죠.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이 기간 지나면 어떤 별도의 조치 없이도 종료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을 의미를 하고요. 법에는 이 기간제 근로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게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 체결할 수 있고요. 2년을 초과하게 되면은 별도의 어떤 계약이 없다 하더라도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예외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해도 이 무기계약으로 전환 안 되시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예외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잠깐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그 4주 동안 뭐 이런 평균하여 초단시간 근로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 전문직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이렇게 뭐 사업의 완료,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 경우 뭐 이렇게 몇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문적 지식, 뭐 노무사라든지 변호사, 세무사 뭐 이런 경우에는 뭐 기간을 정해서 뭐 2년 초과해서 해도 이제 뭐 무기계약 전환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제7호에 이제 국민체육진흥법상 이제 체육 지도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갱신기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갱신기대권. 뭐냐면 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이제 내가 다시 갱신되리라는 그런 어떤 기대권, 신뢰권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은 갱신 거절을 하게 되면 그건 해고에 해당된다라는 이제 그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기간제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이 갱신 기대권 유무에 대해서는 조금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개념은 이 기단법에는 단시간 근로자를 또 정의하고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뭐 파트타임, 뭐 시간급 근로자 이런 부분들을 단시간 근로자라고 이제 착오를 하시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법에서 말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의 비슷한 업무를, 동종의 업무를 하는 분보다 근무 시간이 좀 적으신 분, 이런 분들을 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해요. 다른 분들도 8시간 근무를 해요. 다만 근데 시간급으로만 임금 책정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는 거죠. 네, 파트타임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하루 근무 시간, 동종의 업무 시간보다, 그러니까 동종의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근무 시간보다 적으신 분들을 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정의 규정을 따로 둔 이유는 뭐냐면, 단시간 근로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정 근무 시간이 있어요. 뭐 저희도 다 소정 근무 시간이 있습니다. 뒤에 근로 시간 부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 소정 근무 시간은 뭐냐면 법정 근무 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와 그 근무를 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를 해요. 근데 이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약정한 근무 시간을 제가 6시간 하기로 했어요, 하루에. 근데 6시간 근무했는데 그날 너무 바빠서 제가 2시간을 더 합니다. 그럼 2시간 더 하면 6시간 약정한 근무 시간보다 초과된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무조건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단법에 따르면.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단시간 근로자 정의 규정을 좀 뒀고요. 그래서 제가 계약하는 이 근로계약이 어떤 계약인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기 정의 중에서 조금 살펴볼 필요성이 이제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근로계약은 근로관계를 성립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묵시적인 관계,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굳이 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실제 근로관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근로관계가 성립되더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근로기준법에서는 우리가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임금이 만약에 정해져 있지가 않고 어떤 달은 200만 원, 어떤 달은 뭐 150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정하죠. 불안정하고 계획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법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서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로계약서, 뭐 법에는 근로계약서를 꼭 써라 이런 얘기는 없어요. 하지만 근로조건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문서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양 당사자의 권리 의무 관계가 녹아져 있는 근로계약서라는 문서로 이제 형식화, 이제 공식화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런 근로관계 증거가 대부분 다 근로계약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편하게 근로계약서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이 근로계약서는 이제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함부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만 쓰고 함부로 교부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그러면 법에서는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안 한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함부로 교부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 법에 따라서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고요. 만약에 교부하지 않으면 그 사업주는 이제 이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면 명시 의무 사항이 근로기준법에 명확하게 있는 건 보셨잖아요. 보셨고, 그럼 이건 일반 근로자와 이제 명시 사항인 거고요. 그럼 아까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개념 저희가 잠깐 살펴봤잖아요. 그에 따르면 이제 계약 기간,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 기간이 설정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서면 명시 의무에 계약 기간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근무 일별 근로 시간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일반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그러니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국가가 개입한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주는 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 이런 서면 명시 의무를 이제 이행하지 않거나 그다음에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근로자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서면 명시 사항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뒤에 이런 지금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로계약서에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거 하나 꼭지마다는 제가 따로 이제 다 준비했기 때문에 뒤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큰 틀에서 근로계약서를 봤었을 때 이런 근로계약기간, 임금, 근로시간, 그다음에 휴가, 휴일 부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당연히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근로계약서를 보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계약서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이건 서면 명시 사항이에요. 근데 근로계약으로 체결하면 안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위약금을 약정하는 계약 내지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 뭐 예를 들어 퇴직 절차는 지금 서면 명시 사항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그 권리 의무 관계가 녹아져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퇴직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퇴직 절차를 봤더니 뭐 30일 전에 이제 예고하지 않으면 뭐 한 달치 임금을 뭐 삭감하겠다라든지 이런 어떤 위약금 설정과 관련된 내용을 가끔씩 명시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이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약금 약정 이런 부분들은 근로자 입장에서 굉장히 불이익하고 부조리한 사항인 거죠. 불공정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위약금 이런 어떤 퇴직 절차를 위반했을 경우에 어떤 근로자는 페널티가 좀 과하다. 위약금을 얼마 내야 된다. 이런 만약에 계약서가 있다면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임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서에 있으면 안 되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근로계약서를 왜 작성해야 되는지 법에서는 왜 그 근로조건 서면 명시해서 근로자한테 교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봤어요. 그러면은 그 근로시간, 휴가, 휴일, 임금과 관련된 부분들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근로시간은 이제
근로기준법에는 뭐 56조에 있어요. 다 요즘에 52시간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로시간과 관련된 부분들은 언론에서도 이제 익숙한 이런 부분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로시간은 사용자 지배 관리 하에 있는 시간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제 지시 감독을 하고, 그다음에 근로자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구속되는 시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근로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재충전의 기회라든지 좀 피로가 누적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근로기준법은 이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물론 뒤에 이제 당사자가 합의를 하게 되면 근로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은 주 12시간 이내로는 연장 근로를 할 수가 있지만 법정 기준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주 5일제는 아니죠. 주 40시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근로시간하고 좀 유사한 좀 그 다툼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어떤 시간이냐면 대기시간. 예를 들어 이제 대기 시간은 근로자가 이제 어떤 그 근무를 하고 있다가 쉬어야 되는데 쉰다고 해서 휴게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고객이 온다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발생해서 다시 원래 근무로 복귀를 하는 상황. 이런 부분들은 온전히 쉴 수 없는 시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대기 시간은 근로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은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이런 부분들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시스템 자체가, 임금 체계 자체가 근로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급여가 증가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대기시간이라든지 교육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휴게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조금 중요한 쟁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최근에 휴게시간과 관련된 쟁점이 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하고 조금 반대되는 개념이 되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근로자가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지만 휴게시간인 거고 우리가 회사로 따지게 되면은 9시서부터 6시까지예요. 그럼 토탈 9시간이죠. 그중에 점심시간 1시간이 있기 때문에 1일 8시간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휴게시간은 무급이란 뜻이에요. 휴게시간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데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서 자유롭게 쉬어야 되는데 근데 자유롭게 못 쉬는 경우죠. 얼마 전에 이제 어린이집 이제 예를 든다면 얼마 전에 뉴스에 이제 어린이집 교사들이 점심시간에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제 점심시간 식사를 합니다. 점심 이제 밥을 먹는데 아무래도 아이다 보니까 케어를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대기 시간하고 약간 유사하죠. 대기 시간하고 밥을 먹고는 있는데 아이가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정신적인 상황, 긴장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대기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아까 제가 대기 시간은 근로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이제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점심 시간은 이제는 근로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별도의 휴게 시간을 부여하도록 지침이 이제 바뀌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 휴게 시간에 대한 이슈도 이제 좀 상당합니다. 실제로 못 쉬는 경우도 있고 아까처럼 대기 시간과 겹치는 시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줘야 되는데 앞뒤로 이제 부여하는 경우도 있고 좀 다양하게 이 현장에 따라서는 좀 다양하게 휴게 시간이 부여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휴게 시간은 근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내가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시간인 이 휴게 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법에는 4시간의 경우에는 30분,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이렇게 부여하도록 휴게 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제 일률적으로 1시간 다 줄 수도 있고요. 30분씩 분할해서 부여할 수도 있고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결정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휴게 시간도 이제 계약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이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로 제공이 없는 경우를 제가 한번 구분해 봤어요. 근로 제공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지금처럼 좀 휴게 시간, 휴식 시간 이런 이제 개념이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휴가, 휴일, 휴직 우리가 현실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명칭으로 이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게는 근로 시간 도중에 근무 시간 중에 쉬는 시간이 이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무급이죠. 근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 제공하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무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휴가. 뒤에 보실 이제 휴가 부분인데 이건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일을 좀 쉬게 하는 면제시켜주는 그런 그
그 내용을 휴가라고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휴직은 일정 기간 동안, 일이 아니라 이제 기간 동안에 좀 면제시켜준 날, 이런 부분들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으로 육아휴직, 가족 돌봄 휴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로제공 없는 경우 중에 이제 좀 요즘에 또 휴게 시간하고 이슈가 뭐였냐면 이제 휴일이에요. 휴일은 현실적으로는 휴가와 조금 많이 쓰고 있어요. 휴가와 휴일을 혼돈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법에서는 휴가와 휴일은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휴일은 근로 제공 의무가 처음부터 없는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현실적으로는 마트는 월요일이 주일인 경우도 있지만 통상 우리가 일요일 날 보통 쉬죠. 이제 뒤에 곧 이제 있을 거예요. 이 휴일은 재충전, 이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재충전을 위해서 충분하게 쉴 수 있는 그 시간을 주려고 유급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급으로 휴일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휴일에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연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쉴 수 있는 어떤 시간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매주 1회 이상의 휴일을 주도록 명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통상 이제 일요일 일을 하지 않는 원래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 휴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휴무가 있고 또 이제 직무를 보지 아니하고 이런 한동안 쉼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휴업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휴업 자체가 많은 이슈가 되진 않았는데 왜 이슈가 되고 있냐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행정명령에 의해서 쉬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예방적 차원에서 쉬게 되는 경우, 이러다 보니까 이 휴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 휴업을 하는데 과연 급여가 지급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슈가 돼요. 그래서 이 휴업은 사용자 측의 사정에 따라서 노무 제공이 거부된 경우,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사업주가 오지 말라는 거죠. 이런 어떤 일정한 어떤 상황 때문에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 이게 휴업이라는 부분인데,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런 사용자에 의한, 사용자 측의 규칙사에 의한 휴업은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해라라는 휴업수당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자세한 얘기는 하나하나 보겠지만, 근로 제공 없는 경우를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제가 한번 이렇게 나열해 봤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휴업을 조금 더 보면은 이 행정명령, 그러니까 아까처럼 코로나19라는 어떤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행정명령, 그러니까 국가가 문 닫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경우에는 그럼 급여가 나가야 되는지, 이런 논란이 이제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보는데요. 사용자 규칙 사유가 이제 없다라고 보는 경우에는 행정 지도가 아니라 행정 명령에 의해서 문을 닫아야 되는 경우, 내지는 직장 내에서 누군가가 확진자가 발생했다거나 이런 어떤 부득이하게 이제 영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 규칙 사유가 없다라고 봐서 무급으로 휴업을 해도 무관하다라고 하는 그 행정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반대로 이제 행정 지도라든지 아니면 예방적 차원에서 사용자가 어떤 예방을 하거나 아니면 확산을 좀 막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70% 지급해라,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데 이제 없지만, 그러니까 근로제공 의무가 없지만 이제 일부 급여가 지급되는 상황, 이 휴업 중에서도 그런 상황을 말씀드렸고, 이제 그 근로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법정 근무 시간은 주 40시간인데 이 40시간 초과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법에서는 근로자와 이제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동의를 얻은 경우죠.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 근로를 가능하게 했어요. 근데 과거에는 연장 근로, 휴일 근로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휴일 근무를 별도로 시켰어요. 그래서 주 68시간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이 휴일 근무, 일주는 7일이다라는 그 개념이 들어오면서 휴일 근무까지 다 포괄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휴일 근무나 연장 근무를 다 포함해서 주 12시간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 52시간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40시간하고 주 12시간을 합해서 52시간이잖아요. 다만 차이는 40시간에 대해서는 법정 그냥 100%만 지급되는 임금인 거고, 그 다음에 이 40시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는 이제 1.5배 가산이 붙는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근로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근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노동 착취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충분하게 쉴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이제 엄격하게 제재를 하려고 이제
그 뭐 노동청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제 안전하고 그다음에 내가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마련되면은 이제 내가 그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연장 근로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40시간을 초과한 근무는 이제 시간의 근로라고 해서 연장 근로 1.5배가 이제 되는 부분인 거고, 뒤에 보시면 조금 더 수당 부분에서 좀 자세하게 나와는 있어요. 근데 개념만 그냥 저희가 말씀드리면 연장 근로는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한 근로 시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휴일 근로는 아까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원래 나와서는 안 되는 날이죠. 쉬어야 되는 날에 휴일. 원래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나와서 근로를 했어요. 그러면 이 휴일 근무에 해당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 회사는 주휴일이 일요일이다. 그럼 일요일 날 나왔어요. 그럼 그게 휴일 근로가 되는 것이고요. 야간 근로 개념은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 사이.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인체는 밤에는 쉬고 낮에 일하도록 되어 있는데 밤에 일하는 거에 대한 어떤 보상 차원에서 이제 1.5배 가산이 붙어요. 이 부분도 이제 수당과 관련된 부분 같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크게 근로기준법에서 이제 수당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제주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이런 법정 근무 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 연장, 휴일, 야간 근로 뭐 이런 부분들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건 조금 보시면 되고 제가 하나 또 그 앞에 거 한번 다시 눌러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그 제가 휴일 개념은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내가 쉴 수 있는 휴가와 또 하나의 개념인 휴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법에는 휴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잠깐 볼게요. 근로기준법 제55조를 보시면 이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죠. 이게 우리가 계속 말하는 휴일인 거예요. 매주 1회. 이게 주휴일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휴일이라고 하면은 법정 휴일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이 법정 휴일은 유급을 의미해요. 유급은 뭐냐면 내가 쉬어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돈을 받는 그런 휴일입니다. 유급휴일이에요. 주휴일이라고 보통 당연히 주휴일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 법정휴일은 주휴일하고 근로자의 날만 있었어요. 휴일의 개념을 보시면 이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매주 1회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휴일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고 별도의 법률이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일로 나와 있어요. 언젠가요? 예, 매년 5월 1일이죠. 예, 매년 5월 1일, 메이데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해요. 이날은 당연히 쉬어야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휴일 근로수당이라고 했죠. 그럼 휴일 근로가 돼서 1.5배 가산이 붙게 되는 그런 날이 됩니다. 그게 과거에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 있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올해부터 30 이상 사업장은 이제 관공서 공휴일도 유급휴일이 돼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전에 관공서 공휴일은 근로자가 쉬는 날이 아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좀 그 관공서 공휴일이라고 쉽게 말씀드리면 그 달력 보잖아요. 달력의 빨간 날, 뭐 3.1절이라든지 뭐 명절 이런 부분들이 관공서 공휴일이었어요. 이제는 30 이상 사업장도 이제 그 유급휴일이 됩니다. 그래서 휴일이 총 3가지로 보시면 돼요. 그 주휴일, 근로자의 날, 그 다음에 관공서 공휴일. 이렇게 이제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휴일은 반드시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나와서 일하게 되면은 1.5배 휴일 근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1.5배 가산분이 붙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시간, 뭐 이제 휴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좀 요즘에 또 하나 관심이 있는 부분이 연차휴가 부분이에요. 연차휴가도 법정휴가입니다. 법정휴가는 유급이에요. 유급은 한번 보시면 지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법에 명확히 나와 있죠. 1년간이라는 내용이 충족돼야 되죠. 두 번째 보시면 1년 미만자 또는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하신 분들, 보통 뭐 육아휴직이라든지 아니면 육아휴직 말고 이제 육아휴직도 출근한 걸로 보니까 뺄게요. 뭐 결근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예전에 월차 개념하고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월차 있었잖아요. 한 달 만근 시 하루 휴가. 이 개념이 1년 미만자 휴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 1년 미만자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을 만근한 경우, 한 달 만근하면 그 다음 달에
이제 하루씩 이제 쓸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유급이죠. 이렇게 2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3항에는 이제 가산휴가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어요. 2년에 하나씩 추가가 되고요. 가산이 되고 최대 25일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래 근무해도 연차 휴가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항을 보시면 근로기준법의 사항을 보시면 이제 이 연차 휴가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수당으로 이제 줘야 되는 거고 수당으로 이제 지급해야 되는 거고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뭐 이 정도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한번 간단히 표로 한번 볼게요. 표로 보시면 이제 크게 1년 연차 휴가는 1년 미만자 휴가와 1년 이상자 휴가로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러면 계속 근로 기간이 이제 1년 미만인 사람들은 월차로 1개월 만근 시 하루 1일 발생하니까 최대 한 12개월 정도 근무하게 되면은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이게 11개가 발생을 하고요. 그럼 이 분이 A라는 분이 1년을 근무하고 바로 그만두면 1년을 채웠어요. 그러면은 법에 따르면 이 1년간 80% 이상을 충족시킨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15일이 부여가 됩니다. 15일 별도로 부여가 돼요. 그래서 1년을 만근한 경우에 예를 들어 1년을 만근한 경우에는 이 총 26개의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 표로 1년 이상자와 1년 미만자, 그다음 가산휴가, 그다음에 발생 한도 이런 부분들 표를 만들어 본 거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을 조금 정리한 거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회사마다 조금 달라요. 원래 연차휴가는 법에는 이렇게 지금 제가 종전에 보여드렸던 뭐 15개 발생한다, 1년 미만자, 그 다음에 가산휴가 이렇게 이제 규정되어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 입사일 기준을 원칙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5월 8일 날 들어왔다. 그럼 5월 8일부터 1년 된 시점 이렇게 기산하는 게 맞는데 이제 노무 관리하다 보면은 좀 그 입사 다르다 보면 복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회계연도라는 이제 그 제도를 도입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이렇게 일률적으로 관리를 하는 제도가 이제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제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근로자마다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퇴사 시에 이제 입사일로 정산을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또 수당으로 지급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휴가 관리를 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한테 불이익하면 안 된다는 대전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근로기준법에는 별도의 어떤 입사일로 해라, 뭐 회계연도 기준 해라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원칙으로 한다. 이 부분을 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한번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사례를 이렇게 해본 거예요. 왜냐면 지금 그 전에는 2017년도 5월 30일 이전에는 한 달 만근 시 하루 휴가가 있었어요. 계속 있었지만 그 다음 연도 15일 발생하면 사용한 연차휴가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제 2017년도 5월 30일 이후 입사자 같은 경우에는 그 공제 조항 자체가 삭제가 되다 보니까 이 연차휴가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많이 증가된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2019년도 3월 1일 날 입사자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3월달 만근하게 되면은 4월부터 하루씩 계속 발생하죠. 그러다가 2020년 이제 2월 말이 되면은 1년을 채운 거기 때문에 그때 15일 별도로 발생해요. 그러면 지금 26일이 발생하고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만약에 26개에 대해서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라고 하면 퇴직 시에 이런 부분들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예,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회계연도 기준은 회사마다 좀 다르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질문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근데 시간 관계상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아까 뭐 2019년도 3월 1일자 제가 입사자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요 부분은 이제 좀 2년 정도 3년 정도 근무했으면은 몇 개 발생하느냐 요 부분이거든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휴가를 좀 구분을 해봤어요. 법정 휴가는 제가 이제 법정 휴일은 다 유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급은 쉬어도 돈이 이제 지급이 돼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 근데 휴가 부분은 유급도 있고 무급이 있습니다. 섞여 있어요. 법정 휴가 중에 이제 지금 그 뒤에 보시면 생리휴가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여성인 근로자한테 이제 부여되는 부분이라 좀 넘어갈게요. 그 출산 전후 휴가, 이제 우리가 출산 휴가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90일의 보호 휴가가 있고요. 그 중에 60일은 유급이고 30일은 무급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좀 그 근로기준법에 보면은 이제 이런 휴가가 이제 명시되어 있지만, 우리 남녀고평법이라는 이제 또 개별적 근로관계법 규율하는 법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일가정 양립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휴가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한번 잠깐 보면 배우자 출산 휴가는 남성인 근로자, 이제 배우자가 출산을 했어요. 그러면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되는 제도예요. 이 부분은 부여할 수 있다가 아니라 부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에는 이제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셔야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입니다. 이 부분이 남녀고평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난임치료휴가가 있어요. 좀 임신이 어려운 여성 근로자분이 이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제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연간 3일 부여를 하는데, 이 중에 1일은 유급이고 2일은 무급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제도가 이제 남녀고평법에 명시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직 많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가족 돌봄 휴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또는 이제 부양 가족 중에 뭐 누군가가 아프거나 아니면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이제 퇴직 대신에 이제 이런 가족 돌봄 휴가를 이제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 가족 돌봄 휴가는 가족 돌봄 휴직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90일 범위 내에 사용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이 10일이라는 휴가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제가 정리한 부분이니까요. 한번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법정 휴가와 이제 또 그 약정 휴가가 있는데, 이 약정 휴가 말 그대로 노사가 약정한 휴가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경조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경조사는 사실 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취업 규칙, 사규라고 불리는 이런 복무 규정이라고 불리는 이런 사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경조사 결혼했다거나 아니면은 돌아가셨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보통은 유급으로 많이 부여를 하고 있죠. 이런 한국의 정서상 무급으로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저도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조사 휴가가 대표적이고요. 그다음에 병가 이런 부분들도 법에는 병가라는 제도가 없어서 이제 사규로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휴가도 법정 휴가, 약정 휴가 구분되어 있고, 이제 유급하고 무급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한눈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기준법에는 없지만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지금 우리가 임신도 하고 출산도 하고 여러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에서는 이제 휴직 제도를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많이 두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육아휴직,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는 남성분들도 육아휴직을 많이 쓰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육아휴직 제도는 과거에는 이제 출근율에서 제외되기도 했지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또 법이 개정이 됐고요. 얼마 전에 개정이 됐고, 그다음에 다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2학년 이하 8세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휴직하는 경우, 휴직은 제가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무를 하지 않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최대 1년까지 가능하고요. 이제 무급이지만 고용보험에서 이제 지원되기 때문에 이제 좀 안정적으로 이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이 제도는 사용하지 못했어요. 뭐가 있냐면, 밑에 보시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어요. 육아기. 이건 뭐냐면 육아휴직과 별도로 근로시간 단축한 제도예요. 이것도 1년 이내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1년 이내로 사용할 수가 있고 하니까, 만약에 최대 2년까지 자녀 양육을 위해서 이제 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이 육아휴직 제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아휴직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 두 가지가 별도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휴직 제도를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잠깐 언급됐었던 가족 돌봄 휴직, 이 부분도 사실 제가 아프거나 이제 가족이 누구 아프면 잘 업무에 집중하기 힘들어요. 그죠. 아무래도 이제 자꾸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보통은 퇴사를 결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국가는 이 퇴사 결심보다는 잠깐 쉬도록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가족 돌봄 휴직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 돌봄 휴직은 90일 이내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무급이지만, 휴직이라서 근로 제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무급이지만 근속 기간에는 포함이 됩니다. 근속 기간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휴직 제도가 있으니까 휴가 제도와 별도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부분들은, 다시 앞으로 좀 해주시겠어요? 이 두 가지 휴직 부분들은 또 허용할 수가 있다. 청구하면 허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허용해야 된다예요. 그래서 이제 청구하면은 이제 주는 제도고요. 그래서 근로시간 유급으로 되는 부분, 그다음에 무급으로 되는 부분 큰 틀에서 한번 정리한 거니까 이것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맨 처음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작성할 때 이제 임금, 근로시간, 뭐 휴가, 휴일 이런 부분들을 제가 반드시 서면 명시사항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에서 아직 안 한 게 있죠. 바로 임금이에요. 그래서 임금은 아주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어떤 일을 열심히 함에 있어서 받는 보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근로 조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 개념을 잠깐 살펴보면요. 당연히 임금이기 때문에 아까 근로계약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계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를 말합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 내가 업무 수행하면서 그 사용자한테 어떤 이득을 주면서 이제 받는 그런 대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명칭은 중요하지 않아요. 명칭은 중요하지 않고 뭐 임금, 봉급, 무슨 뭐 인센티브 여러 명칭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성격 자체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됐다라고 보면은 모두 다 임금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기준법은 두 가지 개념을 보고 이제 명시하고 있어요. 하나는 통상임금, 하나는 평균임금. 그래서 과거에는 많이 못 들어봤던 명칭이지만 지금은 굉장히 익숙한 단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보면은 뭐 통상임금,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 포함된다. 뭐 이런 뉴스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좀 많이 보는데 왜 중요하냐면 통상임금 우리가 이제 아까 연장 근로, 뭐 휴일 근로, 야간 근로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잖아요. 이렇게 그 임금, 내가 받기로 한 임금 이외에 근로 수행 중에 발생한 어떤 수당들의 산출 근거가 통상임금이에요. 통상임금은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받기로 확정된 임금을 말합니다. 보통 급여 명세서를 보시면 기본급이라고 명시되어 있을 거예요. 이 기본급이 이 근로에 대한 대가 중에 확정적으로 지급받는 금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나중에 연장근로, 휴일근로 수당, 그다음에 연차 휴가 수당이 산출이 돼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제 다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아직 가끔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명세서가 굉장히 복잡해요. 예를 들어 기본급은 뭐 150만 원인데 직책수당이 100만 원, 뭐 직무수당이 80만 원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급여 명세서가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는 이 기본급만 가지고 이 연차휴가 수당이라든지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조금 많았겠죠, 아무래도. 근데 지금은 다 정립됐습니다. 뭐냐면 통상임금 개념은 제가 확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직책수당, 직무수당 여러 수당들이 매월 고정적 확정적으로 지급되면 다 통상임금인 거예요. 그래서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을 산출해서 나눈 이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수당과 연장수당을 뭐 이런 재수당 등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임금 개념을 조금 알고 계시면 내가 제대로 연장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상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개념 평균임금은 뭐냐면 실제 근로에 대한 대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200만 원의 계약을 했지만 이번 달은 제가 연장 근로를 많이 했어요. 그럼 실제 연장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총 임금이 좀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평균임금은 실제 근무한 거에 대한 실제 임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법에는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기간 동안 받았던 총 임금을 그 기간에 총 일수 나눈 금액, 1급 금액을 의미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이 두 가지 개념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이유는 통상임금은 연장수당, 그다음에 연차휴가 수당 이런 어떤 그 재수당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평균임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일한 총 실제 근로에 대한 대가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퇴직금 산정할 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통상임금 개념과 평균임금 개념을 제가 잠깐 이렇게 비교해 봤고요. 나중에 한번 살짝 보시면 아 이때는 평균임금으로 하는구나, 아니면 이때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하는구나라는 걸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금의 범위는 통상임금, 평균임금, 기타 금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실무적으로 봤었을 때는 인센티브 부분들, 그다음에 실비 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금품들도 사실 조금 이슈가 조금 많아요. 왜냐하면 실비 변상적 성격은 제가 어디 택시를 타고 갔어요. 그러면은 업무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비용이에요. 근데 비용인데 나중에 임금 지급일에 지급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임금이냐? 이거 임금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비 변상적 차원,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이런 실비 변상적 금품, 그다음에 은혜적으로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이런 금품들은 임금으로 안 보기 때문에 이런 퇴직금 산정이라든지 뭐 아니면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정기상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워낙 이슈지만 지금은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이 시간에 다 다루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는 일을 하면서 적어도 연장, 야간, 휴일 근로는 좀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인 거고, 그 다음에 실제 일을 하다가 나중에 퇴직할 경우에 연차이거 수당을 어떻게 내가 지급받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실무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장, 야간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건 돈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조금 이제 제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봤어요. 아까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개념은 제가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한번 뭐 문제를 낸다면, 일을 하다가 제가 일요일에 나오라고 해요. 근데 못 쉬고 너무 힘든데 나와서 일을 했어요.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10시간 일한 거예요. 휴일에. 그러면은 10시간, 그리고 12시까지 제가 또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하루에 휴일 근무, 연장 근무, 야간 근무가 중복됐어요. 그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받아야 되냐? 법에서는 다 각각 계산해서 이제 합산해서 줘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휴일에 나왔어요. 그럼 10시간 근무했잖아요. 그러면 8시간은 휴일 근로에 해당되는 거죠. 휴일 근무예요. 근데 8시간 초과한 근무, 그 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 근무를 보는 거죠. 그 연장 근무 발생했죠. 그 다음에 10시부터 12시까지는 야간 근무에 해당되죠. 그러면 또 1.5 가산분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휴일에 나와서 이렇게 뭐 연장, 야간, 휴일 중복된 경우에는 한 가지만 통해서 주는 게 아니라 연장, 야간, 휴일 각각 계산해서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임금에 대해서 잠깐 언급은 이렇게 어떤 개념들에 대해서 살짝 거의 깊이 있게는 말씀 못 드렸어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말씀 못 드렸고, 다만 이제 임금과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보시면, 임금 지급의 4원칙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매월 한 번씩 임금 받아요. 하지만 법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죠. 직접 근로자한테 지급을 해야 되고, 전액불로 해야 되고, 지급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컴퓨터라든지 상품권이 아니라 현금으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월 1회 이상 줘야 되고, 이 4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전액불 원칙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일을 하다가 그릇을 깼어요. 근데 이 그릇이 10,000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10,000원인지 5,000원인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사용자가 제 월급에서 10,000원을 임의적으로 뺐어요. 그러면 지금 이 원칙에 따르면 전액불 원칙 위반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당연히 내 권리가 침해된 거죠. 난 동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원래 2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10,000원을 임의로 뺀 거예요. 이거 법 위반을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상계, 뭐 임금이라든지 퇴직금에서는 어떤 부분도 상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근로자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잘못에 대한 여부는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임의적으로 뭐 손해배상액을 정해서 이제 임금에서 공제한다? 요 부분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전액불 원칙에 반해서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임금 지급의 원칙 중에는 다른 부분들은 다 잘 지켜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전액불 원칙에 대해서는 가끔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금을 받게 되면 이제 공제되는 금액들이 있어요. 전액불 원칙이지만 이제 법령에서 정한 사대보험료라든지 이제 뭐 소득세 이런 부분들은 공제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 한번 볼게요. 보면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당연히 이제 9%인데 각각 50%씩 사업주하고 이제 근로자가 50%씩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 이제 여기도 6.86%인데 각각 50%씩 부담하고 있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부분만 0.8% 지금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대보험은 이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을 의미하는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보험료예요.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외국인 분이 상담을 왔는데 산재보험료를 얼마씩 떼고 있더라고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거를 소급해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청구한 적이 있었는데, 산재보험료는 당연히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거니까 내 급여 명세서에서 공제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소득세라는 게 있어요. 소득세. 요건 각근세라는 건데 부양 가족수와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서 요거는 이제 그 구간표에 따라 더 달라집니다. 딱
얼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각 그 구간표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으로는 공제되는 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이 부분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중에 이제 실업급여 부분만 이제 근로자 부분이 이제 부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업급여 부분을 조금 잠깐 볼게요. 실업급여는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제 실업 기간 동안에 이제 국가가 이제 근로자를 이제 지원을 해서 좀 이제 생활 안정에 도모를 하고 있는 사회 보장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이 고용보험, 이 실업급여는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비자발적 퇴직, 그러니까 비자발적 퇴직, 내가 원해서 나가는 경우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권고사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해고라든지 이런 부분 발생했을 경우 이제 지원되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실업급여 제도는 이직한 날로부터 1년간만 청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라든지, 가입 연령이라든지 가입 기간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모의 계산기가 있어요. 실업급여 모의 계산만 쳐도 이제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얼마인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또 하나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도 실업급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나 스스로 제가 자발적으로 그만뒀는데 실업급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아까 뭐 육아나 출산으로 너무 힘든 경우, 업무가 힘든 경우, 그다음에 산재 이외에 뭐 질병으로 아픈 경우, 이런 경우, 그다음에 회사가 이사 가거나 내가 이사 가서 좀 통근거리가 조금 먼 경우,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은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유를 보시면 내가 자발적으로 그만뒀다 하더라도 이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급여에서 공제하는 보험 중에 이제 좀 우리 입장에서, 근로자 입장에서 좀 중요시 되는 부분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또 하나는 이제 좀 일을 하다 보면 뭐 이제 그 채무 관계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은행에서 이제 뭐 압류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민사집행법에 보면은 임금퇴직금은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압류가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최저생계비라고 해서 185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만 또 압류 가능하니까요. 요 부분 혹시라도 뭐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참 보시면은 이제 압류 금지 부분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준비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불성 임금이에요. 임금 중에는 내가 일을 하면서 받는 매월 임금이 있고, 그다음에 뭐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법에서 사항은 아니지만 뭐 임금 부분에 해당이 돼요. 근데 퇴직금이라고 해서 이제 그만둘 때, 퇴직을 할 때 발생하는 청구권이에요. 이 부분은 나중에 발생하는 거라서 우리가 후불성 임금이라고 봅니다. 퇴직급여는 이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이제 퇴직할 때 이제 평균 임금이 31분 이상을 받는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정 퇴직금 제도라고 해서 이제 지금 이렇게 보시면 1년에 대해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한 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퇴직연금 제도가 있어요. 퇴직연금 제도는 이제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의 큰 차이는 뭐냐면, 퇴직금 제도는 사내에 이제 관리하는 체계인 거고, 퇴직연금 제도는 사회 금융기관에서 이제 불입한 제도예요. 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IRP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급여형은 법정 퇴직금 제도하고 유사해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사내에서 관리를 하냐, 뭐 사회에서 관리하냐, 이런 부분 차이가 있고, 어쨌든 근로자분들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제 퇴직금 제도를 이제 뭐 이렇게 불이익은 어떻게 관계 없어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 퇴직연금 제도는 사실상 회사가 운영을 이제 좀 유연하게 해서 효율적으로 해서 재원을 마련해라, 이런 취지에서 이제 만든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퇴직금 제도 중에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이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매월 급여에 포함시켜서 이제 뭐 그러니까 퇴직금을 퇴직 시에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 지급을 해야 되는데 매월 이제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계약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계약을 2012년도 7월 26일 날 전면 제한합니다. 그래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기왕의 근로에 대해서 이런 사유가 발생했었을 때, 뭐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한다거나, 아니면 부양가족 중에 누군가가 많이 아파서 의료비가 필요한 경우, 아니면 임금 피크제가 도입이 돼서 이제 좀 이제 급여가 삭감되는 어떤 위험이 있는 경우,
아니면 근무 시간이 조금 조정돼서 이제 급여가 좀 달라지는 경우, 이렇게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면 퇴직금 중간 정산을 아예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강하게 제재하고 있죠. 그래서 퇴직금 제도 중에 이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가 굉장히 많이 제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금 중에 제가 임금 말씀드렸고 퇴직금 말씀드렸고, 최저임금은 그냥 우리가 국가가 정한 최저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또 하나 개입하는 법이 있는데 그게 최저임금법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2021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급으로 만약에 이제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임금 체계 중에는 대부분이 월급제인데, 시급제로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주 15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하는데, 이제 사실상 이제 1,464원 정도 이제 시간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주 40시간 근무할 때 주휴수당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182만 2,480원. 요거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기본 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임금 이상으로 지급해라라고 이제 국가가 강제하는 제도가 최저임금 제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 임금은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임금은 이제 그 퇴직한 날로부터 이제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청산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별도의 근로자와 언제 지급하겠다라고 약속하지 않는 한, 동의하지 않는 한, 사업주는 근로자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연 이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 14일이 초과가 지났는데 뭐 퇴직금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연차 육아수당 이런 재수당들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지연 이자 20%가 붙습니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높아요. 이 시행령에 보면 100분의 2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연 이자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노동청에서는 이 지연 이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연 이자를 다투고 싶다라고 하면 법원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부분들 제가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가 근로계약서를 중심으로 근로계약서의 서면 명시사항 중에 중요한 부분이 근로시간, 그다음에 휴일, 휴가, 여러 가지 뭐 비슷한 사례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건 근로계약서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근로계약서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고요. 근데 일을 할 때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뭐 권리라든지, 그다음에 적어도 내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내 근로권이 침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도 보면은 강제근로금지, 그다음에 폭행금지, 그다음에 취업방해 금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명시해 놓고요. 굉장히 엄하게 보고 있어요. 보시면 강제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폭행, 감금, 그 밖에 뭐 이유로 이제 정신적인 어떤 인체를 구속하는 이런 부분 할 수 없다. 강제적으로 일을 시킬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반하게 되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어떤 임금체불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 인권과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맨 아래 보시면 취업방해 금지가 있어요. 누구든지 뭐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사용하거나 뭐 통신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말이 조금 어렵지만 이 부분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지 말아야 해요. 그러니까 사용자끼리 자기네들끼리 누구는 A는 조금 뭐 쓰지 마, 뭐가 문제야 라고 이렇게 공유하는 거잖아요. 블랙리스트.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사항도 있죠. 이걸 하지 말아야 해요. 이것도 5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굉장히 세죠. 그래서 그 근로기준법과 이제 그 노동 관련 법률들은 근로자 인권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근로권 이런 부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세게, 어떻게 보면 세게 명시해 놓은 거죠.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블랙리스트 취업방해 금지는 은연중에 좀 많이 횡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뭐 목격이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노동청에 바로 진정 또는 고소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인권과 관련된 부분 중에 이제 그 성희롱 금지 부분하고,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괴롭힘이 있어요. 괴롭힘은 우리 2019년도 이제 7월부터 이제 시행이 된 그 부분인데, 이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지위나 권력을 이용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어떤 업무의 실력과 능력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권력이라든지 지위에 따라서 성적 언동이라든지 괴롭힘을 당하는 이런 부분들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개인의 문제로 좀 보는 경우가 좀 있었지만 지금은 조직의 문제로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직장 내 성희롱이라든지 그다음 직장 내 괴롭힘 발생해서 만약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뭔가 이렇게 어떤 질병을 얻었다. 그러면 다 모두 산재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만큼 개인의 문제를 보지 않고 조직의 문제, 인권의 문제를 보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법에서도 근로기준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이 사항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성희롱 이런 금지 사항은 모두 다 근로기준법에 있는 이유가 이제 강하게 사업자한테 이런 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한 부분이 조금 전 있다라고 보거든요. 보시면 이제 아마 매년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성희롱이 어떤 개념인지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그래도 남녀고평법에 있는 성희롱의 어떤 내용을 제가 좀 사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도 이제 성희롱과 좀 유사하지만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성희롱은 성적 언동에 어떻게 보면 한정되어 있지만 괴롭힘은 성적 언동뿐만이 아니라 어떤 왕따시키는 행위라든지 아니면은 업무를 가중시키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아예 업무를 주지 않는 경우라든지 자신 지위를 이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 근로권, 내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 금지하고 있어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지위라든지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이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근로자는 이렇게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혹시라도 어떤 근로권을 침해되는 행위가 있다라고 하면 노동청이라든지 아니면은 조직 내에 취업 규칙이 정한 어떤 인사 팀에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구제를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산재로 입증되고 있잖아요. 산재는 뒤에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겠지만 산재는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이제 무과실 책임주의로 이제 근로자의 어떤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주고 있는 제도거든요. 근데 지금 이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어떤 질병, 정신적인 어떤 문제, 이런 치료와 관련된 부분들은 대부분 다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는 조직의 문제라는 걸 반증하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실제 예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예방을 했지만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게 돼요. 보시면 지금 행위자, 행위 요건, 행위 장소 이런 부분들이 다 충족이 되어야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 나중에 성립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발생하게 되면은 조직 내에서 처리 절차, 조사 내용 이런 부분들을 되게 중요시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제가 한번 설명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어떤 임금, 근로시간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근무 환경, 내 근로권이라든지 내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노동인권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크게 이제 강제근로 금지와 같은 부분, 그다음 직장 성희롱을 당하지 않을 권리, 그러니까 지위나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내가 이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침해당할 수 않는 권리, 이게 다 근로기준법에 있다라는 부분들을 꼭 이제 명시해 주시고 당당하게 내 권리에 대한 부분들을 행사하시길 조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성희롱을 제가 조금 구분한 부분이고요. 결론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한번 어떤 상황이 지위나 권력에 의한 어떤 근로권 침해되는 사례가 있다라고 판단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 유인물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원 간의 그냥 단순 갈등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장 내 갈등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직장 내 괴롭힘을 볼 수 있을 것인지는 이 내용을 한번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직장의 괴롭힘 예시에 대해서 요거는 법에는 아까 직장의 성희롱 같이 사례로 나와 있는 부분들은 다 시행 규칙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노동청에서 발간한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직장 내 괴롭힘 예시를 한번 잠깐 볼까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좀 약간 포괄적일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업무 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이제 가이드라인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나가다 보면 이제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 지나치게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거.
이런 부분들, 이것도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되게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장 내 괴롭힘의 예시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주관적일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내부적인 갈등으로 볼 수 있는 소지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아까 제가 초반에 행위자 요건, 여러 요건들 한번 같이 보셔야지 이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금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저와 같은 노무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이런 상식들, 노동법과 관련된 상식들은 말 그대로 정말 아주 단편적인 상식인 거기 때문에 혹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전문가의 조력도 받아보시는 것도 저는 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다양할 수 있잖아요. 내용을 보시면. 그래서 이게 한번 이것도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주의 의무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나는 근로자로서 나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권리가 법에 보장되어 있다. 이 부분들을 그냥 임팩트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이제 뭐 직장 내 괴롭힘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뭐 성희롱이 발생하면 이제 보통은 회사 내 고충 처리 절차를 통해서 먼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잘 해결이 안 된다라고 보면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이제 나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성희롱하고 이제 직장 내 괴롭힘 관련된 부분도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이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도 조금 빨라요. 실무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노동청보다는 아무래도 국가인권위원회, 지금 마지막에 있는 국가인권위를 통해서 진정을 제기하는 게 훨씬 더 구제율도 높고, 그다음 실무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있는 명시가 안 돼 있는데 뒤에 나와 있어요. 노동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라든지 부당노동행위 이런 부분들의 정당 부당을 이제 판단하는 기관인데요. 혹시라도 성희롱이라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내가 신고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오히려 불이익 취급을 받았든지 아니면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이런 구제 신청을 해서 권익을 구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노동 인권과 관련된 부분 중에 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일하다 보면은 가끔 다칠 수가 있어요. 다칠 수가 있는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보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금 관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무과실 책임주의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운전을 하다가 제가 100% 신호 위반해가지고 제 100% 과실로 이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은 내 과실이 있잖아요. 과실이 있다라고 산재가 안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산재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라서 근로자가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들은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느냐, 인과성이 있느냐,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로 다 인정받고 이제 치료하는 기간 동안에 이제 조금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치료비와 관련돼서는 요양급여,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받게 되면 일을 못해요. 그러면 일하고 있지 못한 기간 동안에 평균 임금 70%가 나갑니다. 그게 휴업급여, 그 다음에 뭐 장애급여, 간병급여 이런 부분이 있고, 만약 사망할 경우에는 유족급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출퇴근 중 재해는 인정하고 있지 않았다가 지금은 이제 출퇴근 중 재해도 아까 운전하면서 제가 사고 냈어요. 이런 것도 회사를 오다가 이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시다가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근로관계 종료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사용자는 내가 자진해서 이제 그만두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그만두는 거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그만두게 하는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에 징벌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법에는 명확히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통념을 많이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사규, 취업규칙에 어떤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들 취업규칙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이렇게 근로자에 대해서 인사권을 남용하지 말고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라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근로기준법에 명시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는 해고가 될 수 있겠죠. 정직은 일정 기간 동안 직무를 부여하지 않고 징계성이기 때문에 무급도 하는데, 정말 극단적인 경우 이제 해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은
그 사용자에 대해서 서면 통지 의무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보시면 서면 통지 의무는 왜 근로자를 해고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써라. 근로자가 알 수 있게끔 써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판례에는 해고 시기라든지 뭐 문서로 통지는 했는데 이제 그 해고 사유가 구체적이질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서면 통지 의무 절차를 불이행했다라고 봐서 부당 해고를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용자는 근로자 해고할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정당한 이유를 근로자가 알 수 있게끔 해라. 예, 이런 부분들을 부과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마지막 보시면 이제 만약에 취업 규칙에 인사위원회가 이제 뭐 이렇게 인사위원회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거쳐야지만 또 유효한 징계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는 징계 등을 처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주는 인사권을 남용하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취업 규칙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정당한 이유. 그럼 내가 어떨 때 징계를 당하는지, 그 다음에 우리 회사는 인사위원회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취업 규칙을 봐야지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취업 규칙을 잠깐 한번 보면은 취업 규칙은 12년 사업장, 그러니까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은 반드시 이제 이런 지금 필수 기재사항들이 있어요. 근로시간, 휴게시간, 그 다음에 뭐 임금에 관련된 사항들을 등을 명시해서 이제 과반수 이상의 어떤 의견 청취라든지 동의를 거쳐 노동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시면 지금 13가지가 있을 거예요. 13가지. 그죠? 이 13가지의 내용을 사규에 명시해서 이제 뭐 근로자가 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 또는 게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회사의 징계 절차라든지 인사위원회 유무는 당연히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노무 관리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 이 취업 규칙인 거고요. 내 근로 조건이 근로계약서에 그냥 단순하게 명시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취업 규칙은 전체적인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으니까 경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규칙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일을 하다 보시면 그냥 근로계약서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로는 우리 회사 취업 규칙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고 어떻게 규율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아셔야지만 또 정말 우리 회사의 일원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해고와 이제 제가 해고에 대한 부분들 설명해 드렸는데 계약직 경우에 계약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이런 계약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할 때 좀 요즘에 이슈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어떤 거냐면 계약 기간 설정되어 있어요. 그럼 계약 기간 설정되어 있으면은 별도의 어떤 특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이제 당연 퇴직으로 보는 게 통설입니다. 예. 뭐 법원도 그렇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계약 기간 만료 관련된 이슈 중에 같이 보셔야 되는 사항은 뭐냐면 갱신 기대권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있어서 내 계약 기간 계약직인 건 알겠는데 평상시에는 계속 갱신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갱신될 줄 알고 믿었었어요. 이게 갱신 기대권이거든요. 그래서 갱신 기대권이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정당한 이유는 아니더라도 이제 함적인 이유가 있어야지 갱신 거절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판례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를 하더라도 이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관계 종료할 경우에는 이제 갱신 기대권 여부를 조금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갱신 기대권은 신뢰 그리고 그간의 어떤 근로관계의 신뢰도를 보지만 규정도 보거든요. 규정에 평가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유 없으면은 이제 갱신하겠다는 어떤 그런 규정이 있다든지 이런 그 근거 규정이 있으면 갱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취업 규칙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취업 규칙 여러 규정들을 보실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이제 이런 부분 이슈되는 부분들을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내가 의사에 반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 말고 이제 내 의사에 반해서 어떤 징계라든지 해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 부당성 여부를 좀 다퉈볼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좀 정당한지 부당한지 인사권 남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까 잠깐 언급했었던 노동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요. 노동위원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그리고 이제 이 지방노동위원회 사항에 이제 불복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라는 재심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노동위원회라는 곳은 노동청과 달라요. 노동청은 원칙적으로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사법경찰관의 권한이 있는 근로감독관들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임금체불이라든지, 아까 제초당이 잘못 산정된다든지, 아니면 연처이거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어떤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부분들이 어떤 체불 상황이 있었을 때는 노동청이 진정을 통해서 이제 구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징계와 관련된 정당한 이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부당한 건지 아직 잘 몰라요. 이런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라는 곳에서 이제 구제 신청을 통해서 이제 그 신문회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는 많이 모르더라고요. 이제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TV 드라마에도 노동위원회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인터넷이 굉장히 좋죠. 예전에는 정보 접근력이 제한되어 있었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내가 적극적으로 알아서 이제 서치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노동위원회예요. 그래서 노동위원회는 사법적 이제 어떤 판단 기관이기도 하고 구속력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법원에 비해서 이제 그 판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요. 공익위원분들이 판단을 해요. 세 분이.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이제 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법률 관계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내용들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국선 노무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선 노무사, 국선 변호사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억울함이 있어서 이제 구제 신청을 했는데 내가 좀 잘 모른다. 그러면은 신청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선 노무사, 국선 변호사 제도가 있으니 이제 뭐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 정도 이제 좀 검토하신 다음에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이런 부당한 인사권 남용이 발생했다라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라는 곳을 한번 문을 두드려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는 좀 했다곤 했지만 근로계약 성립부터 종료까지 이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임팩트 있게 이제 1시간 반 동안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좀 말이 조금 빠르죠.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은 제가 이제 여기 다 유인물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은 이 유인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